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책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식이 EBS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지금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식 채널 2는 이제 2005년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참신한 포맷이었죠. 5분짜리 동영상 프로그램이기에 사실 좀 담을 수 있는 내용에 좀 한계가 있고 좀 심도 깊은 내용을 좀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주 재밌고 시선을 붙들어매는 그 연출력이 탁월하고 그 당대의 시사성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점을 아주 폭넓게 그리고 깊게 담는 데 성공한 매우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파벳 E를 키워드로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네이처, 과학, 사이언스, 사회, 소사이어티, 인물, 피플 이런 다양한 소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다시금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양질의 교양 방송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소 낯간지러운 표현도 있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햄버거 하나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 숲을 베어내고 소고기 100g과 맞바꾼 1.5평에 사라진 숲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몰디브의 한 주민은 해일에 떠내려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방송을 보는 데는 지장 없고요. 그리고 좀 이런 닭살 멘트들이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감동을 주는 때도 있어서 아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 2의 아주 여러 가지 챕터 중에 이제 폰지 사기에 관한 부분을 좀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사기에 관한 내용이죠. 사기라고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비열한 인간, 당하는 사람이 바보, 이런 내용들. 저는 좀 일단 다른 것들보다도 영화가 좀 생각나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변에 캐치 미 이프 유 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유쾌한 사기꾼 이야기로 당시에 이제 5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 수입을 거둔 초대박입니다. 제작비의 6배를 벌어들였죠. 그 뒤에 판권이라든가 기타 케이블 방송, 기타 자잘구레한 것까지 합하면은 이제 7배의 수익을 얻게 된 거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작중에서 이제 그 주인공 프랭크의 아버지가 이제 망하기 전에 좋은 자리에서 시상식 자리에서 한 말이 영화의 명대사로 꼽히는데 저도 좀 많이 여러 군데서 써먹었어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크림통에 생쥐 2마리가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하여 바로 빠져 죽고 두 번째 생쥐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크림을 휘저 버터를 만든 뒤 그걸 밟고 탈출에 성공했죠. 우리는 어떤 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이 있을 수 있겠죠. 영화를 위해서 만든 대사지만 우리 삶에 회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톰 행크스 주연의 이제 2002년 우리나라는 3년인가에 개봉이 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고요. 흥행과 재미 양쪽의 성과를 다 거두었고 평단의 호평마저 얻은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다라는데 이견이 없는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보신 분들이 워낙 많겠지만 좀 예전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10대 후반의 나이부터 아주 희대의 사기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금융 사기, 수표 위조범 이런 쪽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현재는 이제 예전에 그 화려한 사기 경험 그리고 금융 관련 지식
어음 수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부분에 도통한 주인공이 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프랭크 윌리엄 에버네일 주니어, 이 동명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수시로 전 세계적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고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도망 다니는 이 프랭크 에버네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그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하는 FBI 요원 칼 헨리티, 톰 행크스가 주연한 역할이죠. 이 둘의 이제 쫓고 쫓기는 두뇌 싸움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두뇌 싸움 자체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완승입니다. 이 톰 행크스는 대부분 이미 범죄가 다 끝난 자리에서 허탕을 치기 일쑤였고, 나름 똑똑하다고 함정 수사를 폈지만 뭐 상대도 안 돼요. 언제나 유유자적하게 아주 가볍게 위기를 탈출하는 이 레오나르도의 이제 유쾌한 그런 사기 행각을 영화 내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꾼 역할은 대단히 천재지만 인간관계는 굉장히 서툴어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이 주인공과 능력 면에서는 레오나르도에 뒤처지는 걸로 묘사되지만 인간미와 이 매력도가 만점인 이 톰 행크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공한 사업가인 부친,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인인 모친과 살던 주인공 프랭크는 사실 이 부친은 근데 사기 행각을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다 사상 누각이죠. 종이 위에 뭐 그린 아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탈세 혐의로 국세청이 고소를 하게 되었고요. 사업은 망하게 되어서 그때까지 살던 이 큰 집도 팔고 이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역할을 한 이 어린 시절의 프랭크는 근데 이제 부친을 닮아서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이 탁월한 유머 감각과 아주 능수능란한 화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자 꼬시는 능력까지 갖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아주 동경했던 거죠. 이걸 다 보고 배워서 전학간 학교에서 신임 프랑스어 강사 행세를 하거나 뭐 조퇴 요청서를, 그러니까 위조를 벌써 좀 시행한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 부친이 생일 선물로 준 $25가 들어있는 계좌하고 수표책 한 권만 겨우 챙겨서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나간 거 하고 그때까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수표 위조를 직업으로 택하게 되죠. 이 자신이 위조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역시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이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있던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주연을 지나던 이 페남 항공사인데요. 여기 기장이 여성 비행 승무원 여럿을 이제 좀 몰고 다니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의 여러 관심과 아주 관대한 혜택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직업을 사칭할 결심을 하게 되죠. 권위가 있어야 사기가 더 잘 먹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똑똑한 머리와 좋은 연기력을 이제 인격 사칭을 하고 그리고 수표를 위조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각종 서류를 계속 위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팬 아메리칸 항공의 부기장, 그리고 외과 전문의, 나중에는 변호사, 뭐 기타 등등을 사칭하면서 수백만 불이 넘는 많은 돈을 여기저기서 갈취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좀 속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당시 FBI의 이 분야, 이 위조 관련 수사의 전문가인 톰 행크스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과 의사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만난 이제 간호사, 이 사람과 이제 좀 잘 사귀게 돼서요.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손을 씻고 정착해서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장인을 만났는데요. 이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장인 앞에서 자기가 이제 UC 버클리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놨다면서 사기를 치게 되죠. 근데 하필 이 장인이 UC 버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뭐 주인공이니까요.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아직 러닝타임이 많이 남았으니까. 순간의 재치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눈치를 이제 챈 듯한 장인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진실을 알려달라. 너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우리 딸 같은 애와 결혼하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새 출발을 하려고 이제 아무런 거짓 없이 사실 저는 의사도 변호사도 아무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라며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리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로맨티스트라며 이 날카로운 장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말을 해놨으니까 변호사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결국 해당 주의 변호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겨우 2주일 동안의 시간을 요청하고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화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법전을 일주일 안에 봤다는 얘기고요. 관련 문제풀이식 은행 뭐 그런 부분을 또 일주일 안에 해결했다는 거죠. 천재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소식과 함께 범죄에서 손 씻을 결심을 전하기 위해 약간 금이환영의 격으로 이제 부친을 만난 주인공. 하지만 부친은 이제 주인공의 말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는 그만둘 수 없어 라는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제 생계를 위해 우편 배달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빚잔치를 위해서 가짜로 이혼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실제로 진짜 이혼하고 아버지의 친구와 재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가정에 더욱더 전념하기로 주인공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여기저기 좀 흘리고 다니던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결국 주인공의 정체를 알아낸 톰 행크스가 약혼식장에 들이닥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치르지 못하게 되고 주인공은 약혼녀를 데리고 미국을 탈출해서 그동안 모아둔 이제 자금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FBI가 온통 공항에 깔려 있어서 결국 데려가지 못하고 좀 혼자만 탈출하게 돼요. 예전에 그 페남 기장을 사칭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이 거짓으로 이제 페남의 미래 승무원 프로그램을 열어서 예쁜 여학생들을 데리고 스티어디스 군단으로 자기를 몸을 감춘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연막을 쳐서 이제 겨우 미국을 탈출하게 이제 되는 그런 스토리죠. 그 미국에서 탈출한 후에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제 어머니의 고향 그 근처에 이제 시골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쇄소를 차려서 수표 위조를 계속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뭐 여유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전 유럽을 떠돌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다가 약간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되고 이 프랑스에서 옥살이를 하던 중에 톰 행크스의 각고의 노력으로 미국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 우여곡절이었죠. 만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이걸 믿지 못하고 그 톰 행크스의 감시망을 탈출해서 원래 살던 집을 이제 찾아가 보지만 이혼한 어머니가 또 다른 가정을 차리고 딸을 새로 얻은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뭐 그런 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순히 톰 행크스에게 붙잡히게 되죠. 뭐 거의 뭐 자수에 가까운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생활이 연출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톰 행크스가 이제 그 주인공인 프랭크가 이제 그 갱생할 수 있게 상부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자고 하는 이제 부분이 키포인트죠. 이 주인공이 그동안 쌓아 올린 수표 위조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서 위조 수표의 감별사이자 보안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하도록 좀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누구를 사기치고 등치고
뭐 속여오는 그런 생활만 살아온 주인공에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낯설죠.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망치려다가 이제 그를 계속 감시하던 톰 행크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톰 행크스는 의외로 이제 주인공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누구도 널 쫓지 않는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도망자의 삶을 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선택은 네가 하라. 뭐 이런 좀 뉘앙스를 남기게 되죠.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미래를 살펴주고 나만을 생각해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나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그런 뭐 좀 씁쓸한 생각도 다시 해봤습니다. 결국 프랭크 주인공은요. 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게 되는데 워낙에 위조의 달인이라서 척 보면 타기예요. 어지간한 이제 위조범들은 다 주인공에게 잡혀오게 되고 역으로 이제 그 사기가 통하지 않는 수표 위조 방지 시스템을 고안하게 됩니다. 아주 금융계에 혁명을 일으켰고요. 기업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이 연간 수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체포한 톰 행크스와도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평생 서로 우정을 나눴다고 하는 뭐 그런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죠. 범죄자였다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아주 아름다운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본인도 영화에 직접 출연했다고 합니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좀 자료를 보니까요. 그 후반부에 프랭크를 체포하는 프랑스 경찰들 중에 모자 쓴 형사 역을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겠죠. 예전에 자신을 범죄자였던 자신을 현재의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본인이 체포하는 과정. 영화적으로도 좀 괜찮았고요. 스토리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뭐 유쾌한 좀 사기 액션 활극 영화 한 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이 폰지 사기인데요. 뭐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사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에 대한 좀 이야기로 좀 내용을 시작해봤습니다. 저 도입부치고는 좀 길었네요. 이제 지식이에 나온 내용은 이제 폰지 사기인데요. 전반적으로 폰지 사기를 더해서 약간 좀 다단계까지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이 폰지 사기 또는 이제 폰지 게임이라 불리우는 이 방식은요. 전통적인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을 이전에 선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주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이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아주 고수익을 뭐 좀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뭐 흔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좀 계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투자 형태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구조는 이제 결국 그 지급해야 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서 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원리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되죠. 무너지기 직전에. 근데 이제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적발이 더 쉬워지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좀 보안에 의해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으로는 지난 2009년에 발생한 메이도프 사건이 있겠는데요. 이제 금융계의 이제 거물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입지라던가 뭐 권위를 이용해서 폰지 사기를 시도한 경우에는 좀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발견하더라도
처벌을 할 때까지가 상당히 좀 고달픕니다. 당연히 정치권의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관련된 사법기관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오랜 기간 해왔다면요, 그 사기의 뒷배가 반드시 있다는 내용이죠. 이 썩을 대로 썩은 이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에 이 여파가 전체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실제로 엄청나고 그 다음에 아주 후유증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폰지 사기의 형태는 이 1920년대 초반 이를 최초로 저지른 이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좀 불리는데요. 원래는 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죠. 그래서 이제 최초 고안자는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관심 여기를 좀 끌게 한 첫 사례임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우표 그리고 이제 우표권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정보의 시간차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제 기존 투자자들과 그리고 본인의 이제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 방식이 이제 좀 정착되게 됩니다. 이게 과정을 보면은요, 이 찰스 폰지는 이제 원래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은행은 당시에 이제 예금 이자가 아주 파격적으로 높았는데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자를, 그러니까 고금리의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의 영업이익, 이자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으로 좀 땜질하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은행은 얼마 못 가서 좀 망했고요. 당시 은행장이 남은 돈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도망쳤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형을 살게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좀 망하게 된 타격은 실상 이제 부동산 부실 대출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찰스 폰지는 여기서 이제 많은 거를 배우게 되죠. 금융 사기는 어떻게 치면 된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쌓인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 된다. 뭐 이게 이 폰지 사기의 포인트인데, 이거를 깨닫고 자기 방식으로 응용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건수만을 노리고 있던 이 찰스 폰지 앞에 이제 IRC라는 이제 국제 우표권, 이 회신 쿠폰인데요.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쿠폰은 이제 당시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디서든 좀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쿠폰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좀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수시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신으로 좀 리얼타임 때의 정보망이 없었죠. 그래서 같은 우표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에선 1달러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3달러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일 제품이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을 이용한 오늘날의 경제 용어로는 차익 거래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의 돈으로 해외 우표를 사서 바꾸는 방식, 뭐 이걸 기본 개념의 포트폴리오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제대로 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애당초 폰지는 이걸 제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걸 좀 응용해서 좀 그럴싸하게 계획해서 광고처럼 투자자들을 뭐 끌어모으려던 것 뿐이었죠. 이 폰지 사기와 이 일반적인 이제 좀 금융 투자의 차이로는 먼저 좀 수익률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금리가 계속 변하죠. 뭐 심할 때는 뭐 하루만 해도 뭐 0. 몇 %지만 이렇게 변하는데, 이 투자자 또는 이 담보자의 리스크를 그 이제 채권, 즉 담보로 하는 이 금융 투자에서 항상 이유 없이 고금리, 고수익을 제공해 준다. 이거라면 뭐 뻔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뭐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폰지 사기가 유행을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각종 사기는 다 찰스 폰지의 사기를 응용한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009년에 발각당해서 월스트리트, 뭐 사실상 전 세계였죠. 이 글로벌 금융계를 이제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메이도프 사건, 이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2009년을 보면은 이제 서브프라임 직후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그리고 펀드사가 아주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이 메이도프의 투자 수익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의심이 갔고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된 뭐 그런 격이었죠. 뭐 그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나서 화끈하게 화끈하게 한바탕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일어서 좀 살펴봤어요. 이제 나스닥의 증권거래소의 위원장을 역임한 이제 증권거래인 출신인데요. 유대계 대학의 이사장을 역임한 적도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계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가장 좀 파워 있는 집단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결국 일으키게 되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원래 초창기 때는 이 미국에서 아주 인정받는 투자자였다고 하고요. 자신이 이제 그 근로소득,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건 메이도프 가족재단을 만들어서 이 각종 자선활동을 많이 했고요. 여러 단체에 매년 아주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지원했고요. 뭐 좀 뜻한 바가 있는가 봐요. 자신의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5억 달러를 암 연구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렇게 능력 좋고 인격도 훌륭한 인물, 아주 뭐 페이퍼도 좋고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도 아주 훌륭한 이런 인물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좀 금융위기를 겪고 이제 경제가 침체되면서 결국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원래 이제 주식 브로커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뭐 초반부터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이걸 10분 활용하게 되죠. 각종 유대계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본인을 홍보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여러 가입한 회원사들 그리고 협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좋게 만듭니다. 결국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됐고요. 한때는 뭐 유대계 사람들의 아이콘, 롤 모델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부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이제 추가로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뭐 이제 좀 워낙 널리 알려졌으니까 자신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주식 브로커라는 거를 좀 적극 홍보하고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꼬드기게 되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금리죠. 매달 10%면은 전 재산 투자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때 유대인 공동체 신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고요. 투자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결국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옛날 찰스 폰지하고 비슷하게요. 이 메이도프는 이제 돈을 투자받은 뒤에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뒤에 투자자들에게서 온 금액으로 원금의 10%만 꼬박꼬박 돌려줬을 뿐입니다. 뭐 메이도프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요. 뭐 원래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거의 없어서 뭐 아주 오래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이 결국 모든 것을 원위치로 만들어 놨는데요. 한 번에 큰 위기의 파도가 오니까 결국은 누가 벌거벗고 서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경제 악화로 투자자들이 단체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 메이도프의 사기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도 바로 이 메이도프의 고객으로 많은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에 달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외에도 뭐 케빈 베이컨, 그리고 뉴욕 매츠 구단주 프레드 윌폰, 뭐 이런 유명 인사들도 다 사기를 당했고 대부분 유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도프 때문에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비관하고 자살을 택하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150년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하게 되는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고요. 메이도프의 장남은 사람들의 비난을 못 이겨서 결국 자살, 그리고 차남은 암이 악화되어서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악당에게 걸맞은 종말일까요? 자식들도 다 죽고 본인은 감옥에 갇히고 가족은 해체되고 모든 부와 명예를 잃은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사기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폰지 사기를 좀 보면은요, 경제학적인 좀 지식이 있는 분들 보면, 아니 그 좀 적당히 좀 수익률을 좀 조절을 해서 하면은 걸리지도 않고 오래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경제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 그 말이 또 맞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기간이 좀 늦게 들키거나 뭐 아예 안 들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자랑하던 고수익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투자자가 아예 더 안 모일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지 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폰지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불투명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돈을 어디다가 굴리고 있는지는 뭐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 기업의 비밀이다, 뭐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 뭐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죠. 또는 그 앞선에 찰스 폰지가 했던 것처럼 계획만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뭐 이런 걸로 대부분 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라면 당연히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청사진이 있고 이에 실행 조직이 있고 나오는 제품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뭐 실물이라든가 뭐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해당 대상의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폰지 사기를 보면은 투자를 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여기 명세서만 달랑입니다. 거기에는 뭐 기껏 해봐야 뭐 투자 금액, 수익률만 이제 덩그라니 좀 찍혀 있고요. 아예 뭐 이런 것도 없이 뭐 잘 된다 말만 하는 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뭐 내 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라고 물어보면은 뭐 술이나 사주고 접대나 하면서 이제 무마려 들려고 하면 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곳은 뭐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폰지 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폰지 사기의 이 초창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 나름 조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주 일정 기간, 뭐 그 기간 동안만 뭐 높은 배당에 좀 잠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길어봤자 몇 개월이고요. 특히 이 사기꾼이 이제 좀 잔챙이일수록 이 달콤한 이 꿀 빠는 시간은 더 짧다고 할 수 있겠죠.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그 요소가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본전을 만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사기꾼들은 좀 미끼 자금을 약간 희생하고 큰 돈을 먹고 사라지는 뭐 그런 공식인 거죠. 만약에라도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투자금 총액,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배당금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금원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이 폰지 사기 그 두 번째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캐치 미 이프 유 캔 내용하고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찰스 폰지의 폰지 사기, 그리고 메이도프의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 유대계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그 사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국의 사례에서 약간 좀 낯선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한국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기꾼과 사기 금액들이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다 얘기하려면은 정말 이것만 뭐 몇 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폰지 사기와 연관된 좀 다단계의 좀 대표적인 사기 행각들을 좀 살펴보고 사기 당하지 않는 법들,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사기 유형이라든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기라고 하면은 좀 저는 뭐 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좀 제이유예요. 주수도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기를 쳤는데요. 좀 여러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당시에 저의 주변 사람들이 워낙 여기에 좀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많아서 좀 여기저기서 좀 곡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폰지 사기의 1번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수도란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기준으로 금액적으로 좀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이고요. 뭐 기업인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JU 그룹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뭐 당시에 유명했죠. 바다 이야기 파동 등과 더불어서 그 옛날 아주 정부를 좌지우지했던, 좀 위기에 빠뜨렸던 아주 큰 스캔들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주수도란 사람은 어쨌든 뭐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형제들까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차례차례로 죽어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요. 초등학교는 매일 20리 이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아주 장거리. 중학교 진학 후에는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이때 학원가에서 이 필판 닦기 고학생으로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필판 닦기 아시나요? 그 수업과 수업 중간에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그 판서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워주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은근히 고역이에요. 저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냥 이걸 하던 친구가 있어서 단과학원 무료 수강증을 준다고 해서 한 며칠 해봤는데 10분 사이에 한 7개 정도를 닦아야 돼서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점심시간 같은 때는 털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상당히 괴로웠고, 생각보다 이 분필 낙진 가루가 상당히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역시 그냥 되는 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어린 나이에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 대입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퍼시픽 대학 영문과를 어렵사리 졸업했다고 본인 얘기로 하는데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은 이 주수도 씨가 매우 공부를 잘한 것은 사실이고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른 것도 분명한 뭐 사실인 것 같지만 미국에 건너가기에는 당시 좀 시간상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증언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추측하기로 뭐 명예박사 학위를 뭐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뭐 학위를 속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100% 사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좀 정설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좀 뭐 학력 위조를 해서 좀 서울대 출신이라고 뭐 좀 속였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 말고도 많아요. 당대에는 학력 위조가 뭐 그리 드문 일도 아니기도 한데다가 원체 이 사람이 출수욕이 좀 왕성했던 인물인지라 뭐 좀 공부를 죽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기준으로는 이제 꽤 실력을 갖췄고, 뭐 유머 감각이라든가 뭐 마케팅 세일즈 능력 이런 부분에서 타고났다고 합니다. 뭐 워낙 달변가이기도 하고, 잡학다식의 뭐 끝판왕
이런 내용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속문 종합영어 단과반 강사, 일명 낙원동 주선생. 저도 들었어요. 이런 별명이 붙어서 서울 학원가에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고요. 당시에 이제 고관 대작들, 뭐 판사, 뭐 정치인, 뭐 기타 관료, 그다음에 그 기업인들, 여기 자녀들을 상대로 고액과외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1983년에 서초학원이라는 학원을 세우게 되고요. 당시에 서초 3호 아파트, 진흥 아파트 인근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 영동 프라자 상가 건물에서 이제 학원 체인의 좀 원장격으로 학원 연합의 회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학원도 운영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좀 나중에 잘 될 것 같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 많이 보면은 그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만을 뽑아서 본인이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해놓은 거죠. 네, 서초학원은 이제 당시 중고등학생 대상의 좀 단과학원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잘 흥했지만 이 주수도가 이후에 뭐 이 사업 저 사업을 좀 기웃거리면서 몰락하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주수도라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와 센스로 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냥 학원 사업을 계속 했다면 그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이제 주수도라는 사람은 야망이 컸기 때문에 이제 어렵사리 밑바닥 영세민에서 사회 주류층으로 진입하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고 싶은 거죠. 저 하늘나라 스카이에 있는 동아줄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인사들과도 연줄을 계속 다졌고요. 입시를 한번 할 때마다 그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약간 버린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해서 나름의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대 정계 거물 김종필 씨와 인연이 생겼고요. 13대 대선을 앞두고는 신민주공화당의 창당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인 강남지구당 위원장을 맡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여기다 이제 많은 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당 운영 및 선거 자금으로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잘 안 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몇십 년간 고생하면서 벌은 이 돈이 거의 다 날아갔죠. 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잠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좀 연루돼서 구치소에 석 달간 수감되기까지 했는데 뭐 당연히 총선 출마도 말짱 뭐 도루묵이 됐죠. 그렇게 이제 정계 진출의 꿈을 이제 좀 쓸쓸하게 접었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이제 학원 경영에 나서게 되는데요. 또 잘했답니다. 그래서 또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학원 사업이 또 잘 되려는 찰나에 또 딴짓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건설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완전히 그냥 깡그리 날아갈 정도로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합니다. 아주 밑바닥 중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밥 먹을 돈이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제 결국 사채업에까지 좀 손을 댔는데요. 이것도 근데 잘 신통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말아먹다가 그 마지막으로 일영 인터내셔널, 좀 컴퓨터를 관련한 좀 다단계 사업인데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왔죠. 그 당시에 실적이 망해버린 데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이제 이것도 좀 사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고요. 이제는 기존의 인맥이라든가 기존에 좀 쌓아놨던 공신력도 다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절치부심했어요.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근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좀 안 하게 됩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다단계 업체인 주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구사일생으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원체 타고난 뛰어난 말빨을 총동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생활 마케팅이라고 이름 지어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회원들을 순식간에 4, 50만 명씩이나 모았고요. 워낙 잘 되는 바람에 2003년 기준으로는 당시 굴지의 다단계 업체인 아메이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성공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이런 유통업, 그리고 이전에 망했었던 건설업, 그리고 레저업이나 영화 제작, 심지어는 자원 탐사 개발에도 잇따라 진출을 했고요. 당대 영화계에 전통이 있는 대종상에도 협찬을 하는 등의 아주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좀 신흥 재벌로 떠오를 것처럼 아주 기세등등하게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좀 획기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단계라고 하면은 보통 뭐 아는 지인이라던가 뭐 세미나라고 홍보하는 좀 하위 직급 좀 리크루팅 이제 그런 장소들을 통해서 내가 산 물건을 아래로 떠넘기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주수도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통망을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공간을 차려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거죠. 다단계 회사도 물건을 잘 보면은 일반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 요즘에 PB 상품들처럼 유통망만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포장만 다르게 해서 공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사서 하위 좀 회원에게 파는 그 모델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소모하게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단계 사업의 특성상 손을 대는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원래의 취지는 그 생산자와 판매자를 직거래해서 유통마진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회원들이 다 유통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면은 이익률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결국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단계 제품을 팔아먹는다는 이 개념은 실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주수도의 제이유는 결국 이제 사업 확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요. 좀 사업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후유증으로 회사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수도는 무슨 배짱인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잘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계속 허세를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부터 좀 부도내고 도망갈 준비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상황이 악화가 계속됐고요. 2006년 들었으면서 이 제이유그룹의 부실 경영 그리고 다단계 판매의 실태에 대한 내용이 각종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주수도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다단계 그 시스템의 종말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회심의 그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수도가요. 그래서 이제 루보 사태라는 한국 주식 역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회원들이 좀 전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아주 큰 피해를 좀 입었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종 경제단체들의 조사가 이어졌고요. 당연히 제이유그룹은 해체됐고 주수도 본인도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뭐 중국에 투자한 회사의 수익이 있다. 이걸로 보상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뭐 애시당초에 그게 가능했으면 뭐 사건 사고 뭐 시작도 안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1,100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 주수도는 아주 그냥 좀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돼요. 출소 3개월을 앞두고 결국 발각이 된 이 사건으로 좀 뭐 다시 좀 갇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밖에 있는 운영진 그러니까 측근들을 조종해서 이 사기 행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좀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이걸 좀 빼뜨렸네요. 이 주수도가 마지막으로 일으켰다는 이 루보 사태
아마 뭐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6개월 만에 주가가 40배가 오른 전 세계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 40만 원이 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뭐 일 뭐하러 하겠습니까? 다 주식하죠. 원래 이 루보라는 회사는 이제 그 금속 베어링을 만드는 작은 회사였는데요. 뭐 적자만 보고 있던 기업이라서 뭐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수도의 JU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루보 주식의 상당량을 매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단계 회사인 JU 네트워크가 부회장까지 공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아주 공격적으로 자금을 좀 확보했고요. 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루보라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몰려든 투자자들 덕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단물을 감지한 이 작전 세력이 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터가 2개가 붙은 거죠. 엔진 2개가 힘차게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 세력이 10,000원대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원짜리가. 일설에 의하면은 이 주수도한테 휘말려서 망한 작전 세력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본인들은 이제 액면가 1,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100원도 안 되는 주식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그 회사 가치 측정을 한 거니까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럼 100원이라고 치고 자신들이 100원짜리를 만 원까지 끌어올려서 팔았으니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나가자. 이게 당연히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오르니까 작전 세력들이 참지 못하고 3, 4만 원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종이 조각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 거죠. 하여간 주수도가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쳤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이 루보에 물렸던 투자자들이 근데 마지막까지 이 JU 그룹이 회원들의 이 주식 계좌에 대한 이 공인인증서라든가 이 보안 카드를 주지 않는 좀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못 찾게 되고 주식도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을 발라 먹은 다음에 뼈까지 아주 고아가지고 푹 다 가져가겠다고 한 거죠. 정말 악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다단계 회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기 밑순위, 후순위의 일반인들의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아주 정말 지옥도가 펼쳐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줄어들게 되어서 주가가 계속 펌핑을 하게 된 건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작전에 휘말린 줄 모르고 고점에 루보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좀 여러 가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루보라는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건물을 보면 좀 웃음만 나와요. 이 동네에 있는 3층 건물만도 못한 수준이고요. 사이즈도 작습니다. 이런 건물의 기업을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게 참 하여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의 작전 사건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이 투자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 아주 좀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이 루보는 이제 몇 번의 상호명 변경이 있었는데요. 여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 2015년도에 이 루보가 이 사명을 썬코어로 바꾸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하죠. 최규선 게이트. 이 최규선 회장이 인수하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기의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로 설거지하면서 당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베껴먹는 것이죠. 이 최규선 회장이 회장이라고 불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썬코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를 엄청 부양을 시켰는데요. 뭐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꿈틀꿈틀 거렸겠죠. 그리고 최규선 씨가 본인이 만든 주가 좀 펌핑 세력하고
주식에 이제 작전 세력들이 덧붙여서 계속 또 주가가 또 올랐던 겁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의 자금 400억 원대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주가는 결국 하한가, 루보 썬코어는 결국 2018년에 상장 폐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사기의 종말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주수도의 제이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기에 관한 좀 메커니즘이라든가 경제학적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이걸 다루는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정상적인 절차나 정상적인 학문의 영역에서 가르침을 주는 게 이제 배움인데, 이런 걸 뭐 공식적으로 출판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는 뭐 그런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는 역시 케이스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사이즈가 더 컸어요. 조이팔 씨 아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조이팔. 이름도 좀 특이하니까요. 이제 의료기 관련해서 영렌탈을 주로 했던 사기 사건인데요. 주수도 사건이 조금 예전 거니까 조이팔 거로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사기가 진행이 됐나 한번 경각심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팔 사건은 이제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대구에 본사를 둔 BMC라는 이제 원래는 의료기구 임대사업체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있는 많은 좀 의료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 치과 같은 데 눕는 전동체어 하나만 해도 뭐 몇천만 원 이상이고요. 비싼 거는 더 고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막 그 치과 의사의 개원의로 활동하는 좀 의사가 뭐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좀 부족하니까 이제 렌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취급하는 일종의 좀 도매상 개념인데요. 이 업체의 회장이었던, 뭐 회장이라고 하기 좀 사이즈가 작은데, 어쨌든 조이팔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서 당시에 이제 가장 렌트가 잘 됐던 뭐 교정기, 안마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임대해서 수익금을 돌려준다 하는 이른바 렌탈 마케팅을 뭐 시작한 뭐 그런 사건입니다. 렌탈이 그 이후에 아주 화랑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업적인 면은 잘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거를 이제 범죄로 좀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당시에 이제 조이팔 씨는 이제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뭐 경북, 경남, 뭐 충청,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금융, 사기의 그물망을 잘 깔았고요. 아주 전국적인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국망 15개 법인과 50여 개 센터를 설치해서 삽시간에 5만 명 이상을 끌어모았다고 해요. 뭐 다단계 사기의 전형적 수법이 뭐 그렇듯이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사법체계의 감시망을 피했고요. 이름을 바꾼 것만 뭐 큰 것만 봐도 BMC에서 엘틴으로 바꿨다가 벤스, T2, 첼린, CN, 리브, 아우 참 이름도 많네요. 리젠, 리버서, 뭐 기타 등등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 마치 전혀 연관 없는 회사인 것처럼 운영을 계속 좀 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좀 방법이 좀 달랐는데요. 예전 거하고. 과거 대규모 다단계 사기 뭐 제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사건을 보면은 주로 좀 황당무계한 고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10%, 20%를 주겠다.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조이팔은 저금리 시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다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철저히 감추는 대신에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사업이라고 포장을 해서 일반 투자자를 모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죠. 이제 은행 이자의 한 7배, 8배 정도 수준인 한 연 이율 한 35% 정도를 확정 금리로 주겠다는 미끼를 내건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솔깃해요. 최소 투자 단위가 이제 의료기 한 대 사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요. 뭐 기본 컨셉은 이 돈을 내고
투자자가 의료기를 사면 이 조이팔 일당이 이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뭐 찜질방이라든가 뭐 노인정 이런 데 임대를 해서 매일 35,000원씩 이자를 지급, 결국은 7, 8개월 만에 원리금을 모두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이 실제로 매일 소액씩 수익금이 좀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이걸 본 투자자들은 사기라고 의심을 하기가 좀 어렵죠. 뭐 옛날에 다단계 사기처럼 뭐 직접 상품 구매를 뭐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하위 조직을 끌어와서 사재기를 조장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자를 뭐 꼬박꼬박 주니까 그럴듯합니다. 안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렌탈 마케팅을 철석같이 믿고 원리금을 계속 재투자하고 추가로 갖고 있는 금액도 계속 또 증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이팔의 마케팅이 괜찮은 재테크로 알려지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었고요. 이 전국적인 금융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되는 이 배경이었습니다.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머리를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각각의 다른 회사가 연합하고 뭐 M&A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노력을 한 거죠. 뭐 좀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방은 CN이라는 메이커로,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일대는 리브, 뭐 부산 경남은 첼린, 뭐 이런 이름으로 서로 다른 업체인 것처럼 법인 등록을 하고 제휴하고 뭐 협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책을 마련을 한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체계도 다 갖췄는데요. 사업자 5천여 명을 초도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주변 친척들 그리고 뭐 지인들을 재테크 투자 형식으로 유인해 오도록 한 겁니다.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정한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리게 되면 뭐 국장, 뭐 본부장, 단장, 뭐 사업 전무 뭐 이런 식의 직급을 주고 다단계식으로 관리까지 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이 직급 유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돈 이외에도 약간 좀 소속감을 부여하는 게 사람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는데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좀 비교적 그럴듯한 모양으로 잘 꾸며놨는데요. 하지만 뭐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업가라도 이런 의료기기를 뭐 대여하면서 연리 35%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회사를 보면은 전 세계 1등하는 삼성 반도체 정도 돼야지 이걸 줄 수 있을 거고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셀트리온 뭐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이 정도 이익률을 빼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조이팔 일당이 투자자로부터 의료기기 값을 받아서 임대한 것으로 수익을 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의심이 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증명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렌탈 사업이라는 선전을 슬쩍 바꾸게 돼요.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 부동산, 이전에 뭐 제2유랑 비슷하죠. 뭐 이런 식으로 토지나 건물을 많이 사서 뭐 투자자를 현장 견학시키는 방식으로 좀 믿게끔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짰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건데 이런 피라미드 사기 그게 5년 이상이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된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막아줬다는 거겠죠.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뻔한데 아무도 잡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결국 이렇게 흘러갔고요. 결국 이 조이팔의 종말의 날도 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경인지사에서부터 돈을 못 막으니까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조이팔 일당이 지역별로 회사 이름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운영했기 때문에 뭐 이를 단속해야 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들이 전국 단위의 이런 좀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요.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하니까 이제 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서 좀 뭐 잡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회사의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핵심 인물들이 남아있는 돈을 다 빼서 금융계좌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모조리 도피하는 그런 또 전형적인 막장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몰락을 예감했는지 도피 직전에 이 조이팔 일당이 그 막바지에 이제 피해자들을 집중 양산하는 이제 마지막 설거지,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벌였는데요. 망하기 바로 몇 주 전에 한 1, 2주 정도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기의 핵심 주범들이 자신들 회사의 부장급 이상 중간 직급자에게 프로모션을 걸어서 남아있는 진짜 쌈짓돈까지 다 끌어먹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독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게 물론 안 좋은 행위지만요. 사기를 쳐도 정말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민, 그리고 소시민,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있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얕보이면 당하는 겁니다. 뭐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주수도의 제이유하고 조이팔의 의료기기 영렌탈 사건을 좀 봤는데요.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FX 마진 트레이딩이란 걸로 사람들을 등친 IDS 홀딩스 사건이 또 아주 유명하고요. FX 마진 거래 뭐 아시나요?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만 짧게 좀 살펴보면은요. 외환을 이용한 뭐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금을 이용해서 선물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쌍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리테일 포렉스라고 소매 외환 거래라고 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무려 1조에서 2조 US 달러라서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 거래액이요. 다만 이제 거래량 대부분이 스왑 거래라서 뭐 유동성이 주식 거래만큼 풍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뭐 FX 마진 뭐 투자해라 마케팅이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들이미는 단골 멘트가 이 거래량과 거래 금액인데요. 실제 체감되는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꾼들만의 세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양방향 구조이고 만기가 없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어서 뭐 유동성이 많은 통화라면 언제든지 청산이 가능하고요. 뭐 금리가 그러니까 하루의 수익이 이론상 뭐 거의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손실도 무한대고요. 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런 순진한 좀 아주 달달한 상품이 아닙니다. 한 방에 인생이 날아가는 그런 상품이고요. 거래 방향 잘못 잡으면은요 그냥 그날로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 손절매하고 이익 제한 주문이 필요한 현물이면서 동시에 파생 상품이기도 한데요. 그냥 애초에 안 건드시는 게 가장 속 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장점이 있는 만큼 뭐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앗하는 순간에 마진콜을 맞이해서 인생 그냥 그날로 진짜 속된 말로 종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뉴스를 보고 분위기가 좋아서 오르는데 걸었는데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뭐 대국민 발표 때문에 뭐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럼 바로 마진콜이고요. 뭐 강제 처분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FX 마진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이즈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냥 가위바위보 하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제로섬 게임이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번 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데 고리도 뛰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양쪽 다 깡통 차는 겁니다. 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세계 FX 거래의 큰 손들이 왕창 버는 만큼 전 세계의 글로벌 호구 개미들이 꾸준히 잃어주는 뭐 그런
그런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이숨 투자자문 사건도 있었죠. 이거 이제 유사투신 뭐 사례인데 그냥 그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몇 배 이상 간다는 사업이 이제 오늘날과 같이 꽉 짜여진 이제 틀에 갇혀진 상황에서 나올 수도 없고요. 혹시 나온다고 해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을 끊고 생활하시는 게 속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지난 7, 8년 동안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지켰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처음으로 3위 이하로 밀려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순위가 밀린 것인데요. 예전 이제 MS사의 회장으로 있었던 빌 게이츠는 경쟁사를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제압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회사를 사버리는 걸로 아주 화끈하게 눌러버렸죠. 뭐 전반적으로 합법적인 경영 수단이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악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기부를 할 때 더 화끈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버전을 발표하면서 그때 봤던 그 화면의 그 얼굴, 강하고 야망 가득한 눈으로 성공을 확신하던 그때 그 모습보다 자신이 설립한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돌며 선행을 베푸는 그의 현재 모습이 더 크고 아름답고 우러러 보이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죽기 전까지 전 재산의 99% 사회 환원을 선언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워렌 버핏. 익명의 재단을 설립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긴 척 피니 15년 동안 한화로 5조 원 이상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돈에 대한 집념이 강했을 텐데 이 거인의 인생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즉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깎아 나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인도의 빌 게이츠로 불리우는 위프로테크의 회장 아짐 프렘지도 엄청난 기부로 유명하고요. 한국 삼영화학의 그룹 창업자인 이종환 회장 1조 원에 가까운 기부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뭐 봉사가 꼭 돈으로 하는 기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폰지 사기라는 타이틀의 성격상 이 대비되는 현금, 돈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기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 태어났을 때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누구는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이 스며든 돈을 사기치지 못해서 안달인데 다른 한쪽의 누군가는 더 나눠주지 못함을 아쉬워합니다. 참으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풀리지 않는 존재론적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껏 저 나름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획 마케팅, 그리고 B2B 뭐 법인 영업, 그 다음에 도소매 세일즈,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 뭐 기타 교육 사업 등 저도 참 많은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만났던 사람의 명함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합치면 그 1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고 저도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름 많은 사람 사이의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로 제가 깨달은 인간관계는 다음의 8글자로 감히 요약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선자불래, 레자불선.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온 사람은 선하지 않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은 좋은 뜻을 갖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사에 있어서 진실로 선의를 만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지 않고 내가 노력하여 찾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은 결코 없겠죠. 또한 누군가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지, 즉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지 나를 위해 찾아와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신원불미, 미연불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못하며, 선자불변, 변자불선. 착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못하며, 지자불박, 박자부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세상이 어렵고 사람이 무섭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욱 사무치게 두렵습니다. 이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주위의 흐름에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기를 쳐서도 안 되겠지만 사기에 당해서도 안 되겠죠.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우리 틀린 답만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안 좋은 방식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이 폰지 사기를 읽으며 인간이란, 그리고 인생이란 결코 풀리지 않을 이 어려운 주제에 관해 다시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